안녕하세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늘 행복한 꿈을 꾸길 바라는 조맘이에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잘 지냈나요? 우리 오늘도 재미있는 이야기 들으며 행복한 꿈나라로 떠나 볼게요. 눈을 꼭 감고 이야기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못숲. 산속 외딴 곳에 작은 집이 한 채 있었어요. 그곳에는 할머니가 혼자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밤 갑자기 밖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지요. 아니, 이 밤중에 누구지? 문을 열어보니 처음 보는 남자가 서 있었어요. 안녕하십니까? 무슨 일이요? 할머니는 남자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어요. 더러운 옷을 입은 남자는 작은 보따리 하나를 들고 있었지요. 저는 여기저기 여행하는 나그네입니다. 하룻밤만 재워주십시오. 미안하지만 안 되겠소. 우리 집은 여관이 아니요. 할머니는 냉정하게 말하고는 문을 닫으려 했어요. 아니, 절 하룻밤 재워주시면 좋은 일이 생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좋은 일? 쓸데없는 소리 말고 다른 데 가서 알아보시오. 할머니는 쌀쌀하게 거절했지만 갈데없는 나그네는 할머니를 계속 졸랐지요. 나그네가 끈덕지게 조르자 할머니는 결국 허락했어요. 부엌이라도 괜찮다면 거기서 자고 가시오. 고맙습니다. 부엌이면 어떻습니까? 길에서 자는 것보다야 훨씬 낫지요. 나그네는 따뜻하게 잘 수 있다는 것이 고마울 뿐이었어요. 기분이 좋아진 나그네는 쉬지 않고 떠들어댔지요. 할머니, 제가 여행한 곳 얘기를 해드릴까요? 저는 큰 성에도 가봤고 인도에도 가봤답니다. 할머니는 남자의 말을 듣지도 않고 퉁명스럽게 잔소리를 했어요. 여보시오, 먼지 떨어지지 않게 조심하시오. 아이고, 저기에 벌써 흙이 묻었네. 나그네가 보기에 할머니는 퉁명스럽긴 했지만 그리 나쁜 사람 같지는 않았습니다. 몹시 배가 고팠던 그는 어렵게 말을 꺼냈지요. 할머니, 먹을 것 좀 주실 수 있나요? 먹을 거라니 아무것도 없어. 나도 아침부터 아무것도 못 먹었는데. 할머니는 먹을 것을 주는 것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 거짓말을 했지요. 그래요? 그럼 제가 요리를 대접하겠습니다. 재료도 없는데 무슨 요리? 할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전 여행을 다니면서 색다른 요리법을 터득했답니다. 할머니, 냄비 좀 빌려주십시오. 할머니는 색다른 요리법이 어떤 건지 궁금했기 때문에 얼른 냄비를 빌려주었어요. 나그네는 냄비에 물을 가득 붓고 불 위에 올려놓았지요. 나그네는 보따리에서 커다란 못을 한 개 꺼내 공중으로 한번 던졌다가 봤더니 냄비 속에 넣었어요. 할머니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나그네의 행동을 지켜보았지요. 대체 무슨 요리요? 못수프랍니다. 못으로 수프를 만든다고? 이 세상에 그런 요리가 어디 있어? 할머니는 겉으로는 믿지 않는 척했지만 사실 속으로는 무척 궁금했어요. 여행을 하다 보면 희한한 일이 많지요. 청년의 말에 더욱 궁금해진 할머니는
요리법을 배우기 위해 청년 곁에 바짝 다가섰어요. 그걸로 어떻게 만들지?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러면서 맛을 보더니 혼자 중얼거렸어요. 그런데 오늘은 조금 싱거울 것 같군. 밀가루를 넣으면 맛있을 텐데 없으면 할 수 없지만. 할머니는 밀가루를 조금 가져왔어요. 이건 있으나 마나예요. 그냥 싱겁게 먹죠. 그 말에 할머니는 서둘러 밀가루를 봉지채에 꺼내왔어요. 나그네는 밀가루를 수프에 넣고 휘저었어요. 보통 수프 완성. 보통 수프라니? 이건 보통 평민들이 먹는 수프지요. 여기에 고기와 감자가 더 들어가면 부자들이 먹는 특별 수프가 된답니다. 재료가 없으면 할 수 없고요. 할머니는 새 요리법을 배우겠다는 욕심에 이번에는 고기와 감자를 들고 왔어요. 나그네는 그것들을 넣고 살살 저었지요. 고소한 냄새가 풍겨나왔어요. 이제 특별 수프는 완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군요. 여기에 우유와 소금이 조금 더 들어가면 임금님 수프가 될 텐데. 임금님 수프? 할머니는 다시 눈이 휘둥그레져서 물었어요. 실은 제가 임금님의 요리사를 잘 알고 있거든요. 임금님께서 좋아하시는 수프라면서 그 사람이 제게 요리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하지만 재료가 없으면 할 수 없고요. 이번에도 할머니는 우유와 소금을 불이 나게 가져왔어요. 나그네는 그것을 넣은 후에 냄비에서 못을 꺼냈습니다. 이건 아껴두었다가 다음에 써야지. 수프가 너무나 먹음직스러워 보여 할머니는 입안에 침이 가득 고였어요. 자, 다 됐습니다. 아주 훌륭한 수프입니다. 그런데 이 수프를 먹을 때 임금님께서는 늘 포도주 한 잔과 빵을 드셨다고 하던데 식탁에는 멋진 식탁보도 깔고 말입니다. 없으면 할 수 없고요. 할머니는 꿈을 꾸는 듯한 착각에 빠져 곧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이 되었지요. 난생 처음 임금님이 드시는 수프를 먹는데 식탁도 똑같이 장식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임금님은 찬장에서 포도주와 빵 그리고 치즈와 말린 고기까지 꺼내어 들고 왔어요. 아껴두었던 흰 식탁보를 깔고 여러 음식을 늘어놓으니 식탁은 금세 풍성한 잔치상이 되었지요. 산속에서 혼자 살던 할머니는 이제껏 이렇게 맛있고 화려한 식사를 한 적이 없었어요. 할머니와 나그네는 맛있는 임금님 수프에 빵을 적셔 먹은 후 포도주를 마셨어요. 그리고 여행 이야기도 하며 즐겁게 식사를 했지요. 식사 후 잠을 자기 위해 나그네는 부엌 한 구석에 자리를 깔았어요. 그것을 본 할머니는 당신처럼 훌륭한 양반이 이런 곳에서 자면 안 되지. 작은 방의 침대에서 편안하게 자도록 해요. 라고 친절하게 말하며 푹신푹신한 침대를 내어주었지요. 할머니는 정말 자상한 분이시군요. 전 첫눈에 할머니가 그런 분이라는 걸 알았지요. 다음 날 아침입니다. 하룻밤을 묵은 나그네가 집을 떠나려 할 때 할머니가 물었어요. 어제 먹은 것 말이요. 못으로 만든 수프. 그걸 만드는 비법을 내게 알려줄 수 있겠소? 할머니는 어제보다 훨씬 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지요. 나그네가 싱긋 웃으며 말했어요. 어렵지 않아요.
뭔가를 조금씩 더 넣기만 하면 되니까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고는 나그네는 다시 다른 곳을 향해 여행을 떠났답니다. 용을 항복시킨 해통. 한 스님이 길을 가고 있었어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쳐도 걸음을 멈출 줄 몰랐지요. 어떤 까닭으로 저 멀고 험한 길을 가고 있을까요? 스님의 이름은 해통. 잠시 계곡에 앉아 쉬고 있었어요. 길 가던 나그네가 물었지요. 스님, 어디에서 오시는 길인데 이리 바삐 가십니까? 문득 옛 생각에 잠겼던 스님은 사연을 풀어놓기 시작했어요. 나는 신라 사람이라네. 승려가 되기 전 서랍을 남산 서쪽 기슭에 은천동에 살았다네. 동쪽 시냇가에서 놀다가 수달 한 마리를 보았지. 수달을 죽이고 뼈를 산에 버렸다네. 다음날 가보니 수달의 뼈가 없어졌다네. 핏자국을 따라가 보았더니 수달 뼈는 자신이 살던 굴 속으로 들어가 어미 수달의 모습을 하고서 5마리의 새끼를 끌어안고 있었다네. 죽어서도 새끼를 지키려는 어미의 마음에 놀라워하다 무심히 저지른 살생이 부끄러워 탄식을 거듭했다네. 살생을 하지 말라는 부처님 말씀이 떠올라 바로 세상을 떠나 절로 들어갔지. 그 뒤 승려가 되어 열심히 불법을 공부했다네. 하지만 배움은 모자르고 깨달음을 얻어야 할 것은 너무 많지. 이제 깨달음을 찾아 길을 떠난 것이라네. 해통은 나그네를 뒤로 하고 다시 걸음을 재촉하여 당나라로 갔어요. 그리고 불법이 뛰어난 무외삼장 스님을 찾아갔지요. 스님께 배움을 청하옵니다. 동쪽 작은 나라에서 온 중이 어찌 깊은 불법의 기량을 감당하겠느냐? 해통은 한마디로 거절당했지요. 하지만 뜻한 바 있어 멀고 험한 길을 넘어 여기까지 온 터 그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반드시 가르침을 받고야 말 거야. 해통은 몇 년 동안이나 흐트러짐 없이 온갖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무외삼장이 허락할 때까지 묵묵히 기다렸어요. 나무에 잎이 나고 떨어지길 수차례, 한 계절이 가고 또 다른 계절이 오가길 여러 번, 의지가 강한 해통도 화가 치밀었어요. 배움을 얻으러 왔으나 오히려 노여움만 쌓이는구나. 그것을 태우고 내 마음을 보여주리라. 해통은 머리에 벌겋게 불꽃이 타오르는 화로를 이고 마당 한가운데 섰지요. 얼마 뒤 천둥 치는 소리가 나면서 이마가 터졌어요. 저 정도 의지와 인내심이라면 능히 어려운 불법을 익힐 수 있겠군. 무외삼장은 놀라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들 사이로 침착하게 걸어오더니 손가락으로 해통의 터진 이마를 만지며 주문을 외웠어요. 그러자 놀랍게도 상처가 아물었지요. 이때 이마에 임금 왕자 모양의 흉터가 남아서 해통을 왕화상이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해통은 당나라에 온 지 3년 만에 배움을 허락받았어요.
무해삼장의 제자가 되어 수련을 거듭한 끝에 해통은 스승 못지않은 불법을 갖추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당나라의 공주가 큰 병에 걸렸어요. 내가 가보거라. 당나라 왕의 부름을 받은 무해삼장이 해통을 보냈지요. 공주의 방에 들어서자 서늘하고 무시무시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동룡이군. 보통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오랜 수련을 쌓은 해통에겐 공주의 방을 둘러싸고 있는 동룡이 보였지요. 콩을 가져오너라. 해통이 흰 콩 한 마를 은그릇에 넣고 주문을 외니 흰 갑옷, 흰 투구를 쓴 군사들이 나왔어요. 군사들이 열심히 동룡과 싸웠으나 힘이 부족했지요. 이번에는 검은 콩 한 마를 금그릇에 넣고 주문을 외니 검은 갑옷, 검은 투구를 쓴 군사들이 나타났어요. 두 무리의 군사들이 힘을 합쳐 싸우니 동룡도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뛰쳐나왔어요. 그러고는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지요. 그 뒤 공주의 병은 씻은 듯이 나았어요. 해통에게 원망을 품은 동룡은 신라의 문익림으로 갔어요. 해통의 고향이 신라인 것을 안 까닭이지요. 그곳에서 많은 사람을 괴롭히며 분풀이를 해댔지요. 때마침 신라 사람 정공이 당나라에 사신으로 왔어요. 정공은 해통의 놀라운 법력을 들어 아는 터라 동룡의 행패를 낱낱이 일러주었어요. 동룡 때문에 신라 백성들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어허, 참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그런 짓을 하다니.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니 내가 가서 물리치리다. 해통은 정공과 함께 신라로 왔지요. 그리고 문익림에서 다시 동룡을 쫓아냈어요. 사라진 동룡은 이번엔 해통에게 자신의 못된 짓을 잃은 정공의 집 앞에 나타났어요. 원망이 해통에게서 정공으로 옮아갔지요. 동룡은 정공 집 앞의 버드나무에 숨어 호시탐탐 분풀이를 할 기회만 엿보았어요. 이를 알 리 없는 정공은 잎이 무성한 버드나무를 오히려 아끼고 좋아했지요. 버드나무에 깃든 동룡의 기운이 그렇게 만든 것이었어요. 그즈음 신문왕의 뒤를 이은 효소왕은 신문왕의 무덤을 만들고 장사 지내는 길을 내려 했지요. 그런데 버드나무가 길을 가로막아 베어내려 했어요. 버드나무를 너무나 아낀 정공은 왕이 베라 해도 싫다고 했지요. 차라리 내 머리를 벨지언정 이 나무는 베지 못합니다. 노한 효소왕이 말했어요. 나를 업신여기니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이 마땅하리라. 정공에게 원한 품은 동룡, 정공이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처형당하게 한 것이지요. 정공이 죽고 난 뒤 정공과 친했던 해통이 앙심을 품은 것을 염려한 귀족들은 해통 또한 없애야 한다고 왕에게 말했어요. 왕 화상도 잡아들여라. 멀리 왕망사에 있다가 군사들이 몰려오는 것을 본 해통은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사기병과 붉은 물감을 찍은 붓 하나를 가지고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붓으로 병목에 줄을 하나 긋고 너희들 목을 보아라. 하니 병사들 목에 붉은 줄이 하나씩 생겼지요. 병의 목을 자르면 너희 목도 끊어질 텐데 어찌하겠느냐. 해통의 말을 들은 병사들은 모두 허둥지둥 주랭랑을 쳤어요.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효소왕이 이렇게 탄식했지요. 왕 화상의 신통력을 사람의 힘으로 어찌해 볼 수 있겠는가. 그대로 놓아두라. 세월이 흘렀어요. 이번엔 신라의 공주가 병이 들었어요. 어떤 약을 써도 어떤 의원이 와도 다 소용이 없었지요. 달리 방법이 없자 효소왕은 해통을 불렀어요. 왕이 한때 자신을 해치려 했지만 생명은 언제나 귀한 법이라 해통은 마음을 다하여 주문을 외기 시작했어요. 그러기를 한동안 공주의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공주가 눈을 떴지요. 효소왕은 뛸 듯이 기뻐했어요. 왕 화상이 원하는 게 있으면 말해보라. 해통은 늘 전공의 일을 마음 아파하고 있었어요. 전공에 대해 아랠 말씀이 있사옵니다. 해통은 당나라 공주와 문익님 그리고 버드나무에 얽힌 동룡과의 일을 모두 이야기했어요. 그런 사연이 있었더냐. 예전에 해통이 무심히 수달을 해친 일을 후회했듯이 왕 또한 자신의 경솔함을 후회하며 잡아 가두었던 전공의 가죽을 풀어주었어요. 그리고 해통을 국사, 즉 나라의 스승으로 삼았답니다. 그런데 동룡은 어찌 되었을까요? 동룡은 전공을 죽게 만든 뒤 기장산으로 갔지요. 이번엔 곰신이 되어 여전히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었어요. 그동안의 일로 보아 혼내는 것만이 묘수가 아닐 터 어찌해야 동룡의 원망을 풀 수 있을꼬. 곰신으로 변한 동룡을 만난 해통은 마음을 담아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동룡이 지은 죄를 용서해 주었어요. 비로소 동룡의 원망이 풀려 미움이 사라지니 더 이상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어요. 해통은 이후에도 두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구하는데 힘썼답니다. 금강산에서 떠내려온 불의 산. 강원도 춘천시 중도라는 섬의 북쪽에는 외로이 우뚝 솟아있는 바위산이 하나 있지요. 홀로 외롭게 서 있어서 고산이라고도 부르고 떠내려 왔다고 해서 불의 산이라고도 부른답니다. 빗물에 둥둥 떠내려 왔다는 신기한 불의 산의 전설을 들어보시죠. 어느 해 여름, 하늘이 뚫린 듯 장맛비가 콸콸 쏟아졌어요. 찰랑찰랑 개울물이 넘치고 출렁출렁 강물도 불어나 논이며 밭이며 마을길이 모두 물에 잠겼지요.
그렇게 며칠째 무섭게 쏟아붓던 장맛비가 그치자 해가 쨍하고 내리쬐어요. 휴, 이제야 살았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똘똘 뭉쳐 비가 휩쓸고 간 마을 길이며 집 안팎을 말끔히 치워나갔어요. 푹 젖은 이불도 빨아 말리고 와르르 무너진 돌담도 새로 쌓고 모두 바삐 움직였지요. 그때 누군가 화들짝 놀라 소리쳤어요. 아니, 저게 뭐지? 글쎄, 바로 어제만 해도 없었던 바위산이 떡하니 서 있지 뭐예요. 세상에 하루 만에 산이 생기다니. 사람들은 너무나 놀라 입을 딱 벌리고 산만 쳐다보았어요. 그런데 같은 날 같은 시각에 금강산 아래에 자리한 마을인 금성에서도 난리가 났어요. 바로 어제만 해도 멀쩡히 서 있던 바위산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던 거지요. 세상에 하루 만에 산이 사라지다니. 감쪽같이 사라진 산을 어서 찾아보시오. 금성에서는 급히 관리를 보냈어요. 관리는 말을 타고 금강산의 한 자락이었던 바위산을 찾아 아래로 내려갔지요. 한참을 내려와 춘천 땅에 닿았는데 애타게 찾던 헤매던 바위산이 춘천에 떡하니 서 있지 뭐예요. 우리 금성의 바위산이 장맛비에 춘천까지 떠내려왔구나. 금성의 아름다운 산이 떠내려와 춘천 사람들의 눈을 즐겁게 하니 세금을 받아야겠군. 금성의 관리는 춘천의 마을을 돌며 집집마다 세금을 듬뿍 걷어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진 원님이 춘천에 새로 부임해 왔어요. 모두가 부지런히 일하고도 살기 힘들다니 이럴 수가 있나. 원님은 금성 관리가 집집마다 세금을 걷어가 가난해졌다는 말을 듣고는 관아 곳간에 있는 곡식을 탈탈 털어 집집마다 소복소복 나누어 주었지요. 이듬해 봄 금성 관리가 세금을 거두러 올 때가 되었을 즈음이었어요. 원님은 새록새록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곳간의 곡식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 관아에서 세금을 대신 내줄 수도 없고 이 일을 어찌한다. 머리를 싸매고 이리저리 생각해보고 또 불의 산을 바라보며 골똘히 생각해도 별 뾰족한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원님은 밤낮으로 세금 걱정에 한숨만 푹푹 내쉬다가 덜컥 병이 나고 말았지요. 7살 난 아들이 원님 곁에서 조물조물 손발을 주무르며 물었어요. 아버지, 무슨 일 때문에 그러세요? 원님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다. 아무 일도 아니야. 다음 날도 어린 아들은 원님 곁에서 미지근한 물수건을 갈아주며 물었어요. 아버지, 무슨 일로 걱정이세요? 원님은 이번에도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다. 아무 일도 아니야. 그 다음 날도 아들은 원님 곁에서 송골송골 땀을 닦아주며 또다시 물었어요. 아버지, 대체 무슨 일로 걱정이세요? 말씀을 좀 해보세요. 그제야 원님은 큰 한숨을 내쉬더니 걱정거리를 털어놓았지요. 며칠 있으면 금성 관리가
금성에서 떠내려온 불의산의 세금을 받으러 온단다. 그 세금 때문에 춘천이 이토록 살기 어려우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이냐. 어린 아들은 원님의 말에 방긋 웃으며 말했어요. 아버지, 그 일이라면 아무 걱정 마세요. 원님은 깜짝 놀라 되물었어요. 아니, 어찌 걱정을 말라고 하는 게냐. 금성 관리 일은 저에게 맡겨주세요. 어린 아들이 너무도 당당하게 또박또박 말하자 원님은 어이가 없었지만 한편으로는 기특하기도 했어요. 어차피 나는 아파서 누워있으니 그럼 내가 알아서 해보거라. 걱정 마세요, 아버지. 어린 아들은 싱글벙글. 얘가 어쩔 생각일까? 원님은 고개를 갸우뚱. 어린 아들은 냠냠 밥 잘 먹고 쿨쿨 잠도 잘 자고 마당에서 툭툭 제기하며 하루하루 신나게 잘 놀았어요. 드디어 금성 관리가 세금을 받으러 나타났어요. 원님 아들은 두 팔을 벌리고 관리 앞을 딱 막아서며 물었지요. 어르신, 언제부터 불의산의 세금을 걷어가셨지요? 조그만 아이가 따져 묻자 금성 관리는 기가 막혔지만 선선히 대답했어요. 그야 물론 불의산이 우리 금성 땅에서 이곳으로 떠내려온 아주 오래전부터 걷었지. 관리는 오래전부터 걷었다는 것을 특히 힘주어 말했어요. 원님의 어린 아들과 금성관리가 세금 이야기를 하고 있대. 그래? 어서 가보자. 소물며 밥 갈던 영감님도 들에서 나물 캐던 아가씨도 마당에서 뛰어놀던 아이들도 모두 몰려들었어요. 원님 아들과 금성관리 주위에는 춘천 사람들로 벅적벅적했지요. 예, 오래전부터 세금을 걷어가셨다고요? 원님 아들은 고개를 끄덕끄덕 했어요. 불의산은 금성에서 떠내려온 산이니 세금을 걷어간 것은 마땅한 일이군요. 그런데 어르신, 불의산이 깔고 앉은 땅은 바로 춘천 땅이 아닙니까? 그건 그렇지. 금성 관리는 고개를 끄덕거렸어요. 그러자 춘천 사람들도 입을 모아 말했지요. 그렇지. 원님 아들은 당차게 말을 이었어요. 오래전부터 불의산의 세금을 걷어가셨다고 하셨는데 그 불의산이 깔고 앉은 자릿세는 오래전부터 그대로 밀려 있습니다. 그러자 춘천 사람들도 입을 모아 말했어요. 옳지. 금성 관리는 그만 얼굴이 벌개졌어요. 그동안 밀린 자릿세를 모두 내시면 저희도 당장 불의산의 세금을 내겠습니다. 그럼 내고 말고. 춘천 사람들이 입을 모으자 금성 관리는 식은땀까지 흘렸어요. 금성 관리는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는데 원님 아들이 한마디를 더했지요. 어르신, 앞으로는 저 불의산이 춘천에는 필요 없으니 금성 땅으로 도로 가져가셨으면 합니다. 그러자 춘천 사람들도 입을 모아 말했어요. 가져가 버려. 할 말이 없어진 금성 관리는 우물쭈물 하다가 말에 오르더니 냅다 달아나 버렸지요. 둥둥 북소리, 덩덩 장구소리, 온 춘천에는 잔치가 벌어졌어요. 원님은 씻은 듯 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앉고 어린 아들은 싱글벙글했지요.
집집마다 콩떡, 팥떡 폭폭 쪄서 나눠 먹으며 하하호호 웃는 소리가 불의 산을 감돌았대요. 랍비 아키바의 여행. 아키바라는 유명한 랍비가 여행을 하고 있었어요. 아키바는 소중한 여행 친구인 개와 당나귀, 그리고 작은 램프만 있으면 부족할 게 없다고 늘 생각했어요. 충직한 개는 아키바가 가는 길에 위험한 것이 없는지 잘 살펴주었고, 밤이면 아키바 곁을 지켜주었어요. 튼튼한 당나귀는 아키바를 태워주고 짐도 날라주었고요. 그리고 작은 램프는 깜깜한 밤길을 비추거나 어둠 속에서 좋아하는 책을 읽는데 요긴하게 쓰였지요. 어느 날 사람이 거의 없는 숲길을 지나다가 날이 어두워지자 아키바는 하룻밤을 보낼 곳을 찾았어요. 저 멀리 희미한 불빛이 보이기는 했지만 그곳까지 가기에는 개와 당나귀 그리고 아키바 모두 너무나 지쳐 있었지요. 불빛이 보이는 걸 보면 분명 마을이 있을 터인데 도저히 한 발자국도 더 갈 수가 없구나. 이 근처에서 쉴 곳을 찾아봐야겠다. 주위를 둘러보던 아키바는 다행히 헛간 하나를 발견했어요. 헛간은 낡고 좁아 아키바가 겨우 들어가 누울 만한 정도였지요. 개야, 당나귀야, 어쩔 수 없구나. 오늘 밤은 여기서 지내고 내일 마을로 가자꾸나. 아키바는 개와 당나귀를 헛간 옆에 묶어두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아키바는 헛간 안에 자리를 잡고 누웠지요. 하지만 긴 여행으로 지쳐 있는 데다가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지요. 헛간이 좁아서 불편한 데다가 냄새까지 고약했거든요. 벽에 휑하니 뚫린 구멍으로는 찬바람이 휘잉 들어왔어요. 게다가 잠이 들기에는 아직 이른 시간이었어요. 그래, 이럴 때는 책을 읽는 게 최고야. 아키바는 램프에 불을 붙이고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어느새 밤이 깊었어요. 헛간 밖에 있던 개와 당나귀도 깊은 잠에 빠져들었지요. 하지만 아키바는 피곤함도 잊은 채 계속 책을 읽고 있었지요. 얼마 후 창밖에서 세찬 바람이 불어와 램프의 불을 꺼버렸어요. 이런, 마침 재미있는 부분을 읽고 있었는데 하필 지금 불이 꺼지다니. 아키바는 하는 수 없이 책을 덮고 잠을 청했어요. 한밤중이 되자 모두 깊이 잠들어 사방이 조용했어요. 휘잉휘잉 바람 소리만 들릴 뿐이었지요. 그때 어디선가 바스락바스락 짐승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어요. 배고픈 늑대가 먹잇감을 찾아 헛간 가까이까지 다가온 것이었지요. 귀가 밝은 개는 늑대가 가까이 다가오자 잠에서 깨어났지만 목줄에 매어 있어서 도망갈 수가 없었지요. 개는 순식간에 늑대에게 잡아먹히고 말았답니다. 배가 부른 늑대가 돌아간 후에도 당나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잠만 자고 있었어요.
다시 고요해진 낡은 헛간 앞에 이번에는 배고픈 사자가 어슬렁어슬렁 나타났어요. 사자는 헛간 옆에서 곤히 잠든 당나귀에게 슬금슬금 다가갔지요. 그리고 당나귀가 미처 저항할 틈도 주지 않고 한 입에 꿀꺽 삼켜버렸답니다. 헛간 밖에서 이렇게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난 것도 모른 채 아키바는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다음날 아침, 아키바는 기지개를 켜며 잠에서 깨어났어요. 잘 잤다. 낡은 헛간이긴 했지만 그래도 하룻밤 잘 묵었구나. 밖에 있는 개와 당나귀도 잘 잤을까? 헛간 밖으로 나온 아키바는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던 개와 당나귀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으니까요. 분명히 헛간 옆에 묶어두었는데 도대체 어디로 간 거지? 주위를 두리번거리던 아키바는 덩그러니 남아있는 목줄 2개와 땅에 떨어진 핏자국을 발견하고는 간밤에 개와 당나귀가 산짐승에게 목숨을 잃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소중한 2 여행 친구를 잃은 아키바는 너무나도 슬펐어요. 좀 비좁더라도 헛간 안에서 함께 잤거나 램프가 꺼지지 않아서 자신이 깨어 있었더라면 개와 당나귀가 해를 입지 않았을 것 같아 몹시 안타까웠지요. 한꺼번에 친구를 2이나 잃고 힘들게 여행하는 신세가 되었구나. 아키바는 짐과 작은 램프만 어깨에 맨 채 터덜터덜 걷기 시작했어요. 개와 당나귀 없이 걷는 길은 외롭고 지루하기만 했지요. 게다가 마을은 생각보다 훨씬 멀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다리가 아파오자 아키바는 자기 신세가 절망스럽게까지 느껴졌지요. 한참을 걸어서야 어젯밤 불빛이 보이던 마을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마을은 생각과 너무 다른 모습이었어요. 집들은 부서지거나 불에 타 연기를 내뿜고 있었고 사람은 한 명도 보이지 않았지요. 이 마을엔 사람이 살지 않는 걸까? 어젯밤에는 분명 불빛이 보였는데 이상하군. 마을을 돌아다니며 사람을 찾던 아키바는 깜짝 놀랐어요. 무너진 건물들 사이에 사람들이 쓰러져 있었거든요. 아키바는 계단에 앉아 슬프게 울고 있는 한 여인을 발견했어요. 아주머니, 이 마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여인은 지난밤 마을에서 일어났던 일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어젯밤 마을에 흉악한 도적대가 쳐들어와서는 사람들을 죽이고 돈과 가축들을 모조리 빼앗아갔답니다. 가족도 이웃도 모두 죽고 재물마저 다 잃었으니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정말 막막합니다. 아키바는 절망에 빠져 있는 여인을 위로해주고 조용히 자리를 떠나며 생각했어요. 지난밤 램프의 불이 바람에 꺼지지 않았더라면 도적대가 불빛을 보고 나를 발견했을 거야. 그랬으면 나도 마을 사람들처럼 도적대에게 당했겠지. 문득 아키바는 개와 당나귀가 죽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개는
귀가 밝으니까 도적대가 마을로 가는 소리를 듣고 분명히 크게 짖었을 거야. 그럼 당나귀도 시끄럽게 울기 시작했을 것이고 그 소리에 나도 잠에서 깨어 헛간 밖으로 나와 봤겠지. 도적대는 개와 당나귀의 소리를 듣고 우리를 발견했을 테고 그럼 우리 셋은 모조리 도적대에게 죽임을 당했을 게 분명해.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아키바는 비록 소중한 개와 당나귀를 잃었지만 덕분에 자신이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소중한 것들을 잃었지만 대신 목숨을 구할 수 있었던 아키바는 나쁜 일이 때로는 좋은 일이 되기도 하고 잃은 것이 있으면 얻는 것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제부터 어떤 불행한 순간이 와도 희망을 잃지 않겠어. 나쁘고 불행한 일도 살아가다 보면 좋은 일이 될 수 있으니까 말이야. 그 후로 아키바는 여행을 하며 만난 사람들에게 자신이 겪은 일을 이야기하면서 언제나 희망을 갖고 살아야 한다고 전했답니다.